골든타임을 3배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하루 전에는 지진 발생 약 229시간 만에 남부 하타이주에서 13세 소년과 여성의 자녀 2명 등이 구조되는 등 생존자 구조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폭은 둔화됐지만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하락해 6일 기준 0.31%보다 낙폭은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소폭 늘었지만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2% 넘게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6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방정책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를 오늘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국방 목표 부분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등장한 것은 2016년 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에는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일반 대학 초등교육과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도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교대 학생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과정구조의 산업, 특히 은행권과 통신업계를 겨냥해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서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독점체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은행과 통신업을 지목한 바 있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최근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은 대한항공 이야기인데요.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미주, 유럽, 동남아처럼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했던 마일리지 차감 방식을 거리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더 많이 써야 하는데요.
기존과 비교해보면 최대 40%를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용객이 많은 단거리 노선의 혜택을 확대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단거리 노선은 대체할 수 있는 저가 항공사가 있는 데다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한 이후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무부처 장관마저 나섰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며 대한항공을 직접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관의 질책에 대한항공은 부랴부랴 마일리지 항공권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은 이미 3년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당시 고객 1,800여 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3년째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이제야 나서는 정부와 역대급 실적에도 배짱을 부리는 기업. 왜 늘 소비자는 뒷전인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영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아주 술렁술렁했어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및 3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줌으로써 성남시가 적정 배당이익보다 4,895억 원 적은 확정이익 1,830억만 받도록 했다고 보고 이 손해난 금액 그러니까 검찰 추산 손해난 금액 4,895억 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일포반건설 등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는 기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된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임 액수가 이전에 1차 수사할 때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네, 1차 수사 때는 한 수백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네. 4,895억 원으로 상당히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계산 방식은 이제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 중에 성남시가 원래 가져가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검찰이 추산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성남시가 가져간 환수한 부분을 이제 빼는 방식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이 택지개발 수익 그리고 아파트 분양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하면 약 9,600억 원 상당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 민간 유착 없이 정상적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전체 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이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 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결국 그 차액만큼은 이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 이게 검찰이 짠 논리입니다. 이제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나중에 터널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금액들도 그냥 공사 사업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것도 환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 대표 측에서는 이제 공공 환수액으로 1공단 조성비, 그다음에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을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검찰은 반면에 이것은 이익이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것도 서로 간에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혐의 내용에서 빠진 게 적지 않아요. 언론인을 통해서 보도된 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천화동인 1호 거기에서 배분받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428억 원.
이게 사실은 돈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굉장히 최근-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최근 한 2달 정도 계속 이제 그 신문 지면에 났던 뉴스 중에 그 주요한 부분이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 약 428억 원을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뭐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그 유동규내라는 이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혐의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 검찰에서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이거를 그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영장에는 이 혐의가 빠져 있습니다. 예. 다만 검찰은 이 부분을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을 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기소 또는 이제 추가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장동과 이제 사업 구조가 비슷한 백현동 개발 사업, 또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요 사업 각각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 시절 그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사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뭐 어떤 혐의가 더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장동과 뭐 유래 신도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벌써 몇 년째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지금 영장에는 적시되지 않고 빠져 있다. 혐의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보통 이 피의자가 한 명일 때는 사건이 다른 여러 가지라도 보통은 하나로 묶어서 영장 청구나 그렇죠. 기소를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이를테면 오늘 한 4가지 정도 혐의를 했고 지금 남은 게 또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뭐 그래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뭐 그 영장 청구나 기소를 살라미식으로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주간조선이 보도한 거 보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또 다시 또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실 관계자가 할 정도인데 글쎄요. 이게 또 뭐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 또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 이제 이 부분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고요. 네. 또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란 대로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 이제 이 부분은 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네, 이원석 총장은 이 사건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유착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발표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원석 총장의 입장문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제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한 취지입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건 언제쯤이면은 가능할까요? 지금 체포동의안이 일단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은 뭐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임시국회 일정 중에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이 24일이기 때문에요. 네. 다만 이후에는 이제 그 본회의 일정을 한 번 더 열어야 이제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야 기존 합의에 따르면 원래 28일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28일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 일정과 겹쳐있기 때문에 그 전날 27일에 아마 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그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붙여야 하는데요.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본회의 열리는 날짜 가지고도 또 지금 뭐 그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처리를 좀 이렇게 뭐 연기하거나 시간을 끄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뭐 주로 여당 쪽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시간 끌 이유가 없다. 그렇죠. 빠르게 부결시키는 전략으로 네.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며칠 늦게 처리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한테 자유투표를 맡긴다는 겁니까?
그 당론 체포동의안 부결시키 이야기가 사실 언론에 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그런 것을 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네. 이 당론 부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친명계라고 하는 지금 당권파 가까운 쪽에서도 이게 부작용만 크고 현재 실효성이 없다. 어차피 이제 그 무기명 투표로 하는 건데. 그렇지.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괜히 당론 부결을 해야 된다고 의원들에게 압박하면 괜히 그 부작용 등 이제 그 역효과만 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앞서 이제 13일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 때 당 전략위 차원에서 이제 당론으로 부결하는 방안도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가 이제 안건 보고 차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뭐 굳이 당론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낸 걸로 전해졌고 네. 한 의원 말에 따르면 당론 부결 방안이 검토된 건 사실이지만 이 논의 테이블에 다양한 방안이 올라왔고 정말 다양한 얘기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라서 진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도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이네요.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내일 오전 9시 반에 원래 월수금요일에 개최하는 최고위원회를 이재명 대표 주재하에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전에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규탄 대회라고 이제 오늘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규탄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열 계획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원이 맞서겠다면서 이 내일 행사 일정을 올린 이제 글을 올려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 반응은 뭐 어떤 면에서는 예상대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의당은 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면서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다만 이 체포동의안 이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의당 입장이 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과 공조하던 부분이 지금 작용하지 않는 것이 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19대 국회 이후 의원 비리 혐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찬성으로 표결했다면서 특정인을 두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즉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에는 가결의 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하여튼 정치권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봄쯤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다르네요. 상황 전개가. 일단 외신 보도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시기는 4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외신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확인된 게 없다,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신 보도에 대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 그 대통령실 대변인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형식을 협의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회담 일정 같으면은 뭐 백악관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동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발표를 하잖아요. 보통 확정이 되면. 근데 외신을 통해서 먼저 지금 알려줬어요. 그럼 일단은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네. 그럼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게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사실 뭐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양측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양측의 일정과 형식을 협의 중이다 이제라고 한 거는 뭐 방미 계획이 아예 없다든가 아예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마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 양측 간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 확정돼야 이제 공식적으로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이걸 취재해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양측 정부에서 모두 확정해서 발표할 때까지는 뭐 그 맞다 틀리다 아마 이런 식의 확인은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적 관례니까 그 관례가 지금 깨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내용상으로 보면 4월에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다.
어찌됐든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걸 유념해 두고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비공개로 열렸네요. 네,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나루히토 일본 국왕 생일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를 했습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 일본 대사관이 오늘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 기념 리셉션, 그러니까 파티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에서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호텔 앞에서는 이 보수 성향 반일 시민단체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지금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임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다 참석한다면서 회담 일정에 대해 현재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연례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요.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해서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지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그 미국 시간 13일에 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일 양국 외교차관이 2시간 반가량 회담을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이제 협의를 집중적으로 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한일 양국이 연쇄 고위급 회담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지금 네. 앞서 정부가 그 이른바 정부안을 내놓은 이 상황 그와 그 연관돼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지금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좀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요구한다. 그래서 네. 뭐 일본 정부의 참여와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전향적인 방안을 갖고 오느냐 여기에 지금 회담에 좀 성패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본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근데 뭐가 지금 뭐 안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네요.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서 정부가 공식화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오늘 출발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모임 대표를 맡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을 해법으로 정하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의원님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살아있는 할머니들의 원을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광주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네요. 네, 오늘 광주 합동연설회에서는 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상대에 대한 노골적 공격까지 불사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이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자신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 또 이곳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 즉 호남 출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험지 출마하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가겠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근데 김기현 후보에게 묻겠는데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의가 있나 이렇게 예. 물었습니다. 예. 또 어제 토론에서 이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격에 나서서 이 자신의 이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 관련 이제 안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없는 말과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대에 횡행하고 있다. 즉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민주당에 몸담았던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시겠느냐 이 당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혹시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의원에게 지금 뭐 최고위원 후보죠. 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국민의힘이 이 태영호 의원의 이 4.3 사건 관련 망언 뭐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이 선관위 자제 요청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걸로 지금 오늘 그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는
징계 논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예.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태영호 의원의 4.3 사건, 그러니까 즉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이런 주장을 편대대해서 당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선관위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걸 자제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대변인 또 당 대변인실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선관위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자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이고 이 윤리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9년 이 5.18 망언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했던 조치에 비해서도 지금 크게 좀 말하자면 후퇴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종명 전 의원, 또 김진태 당시 의원, 김순례 당시 최고위원 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이 전 의원은 제명하고 그다음에 김진태 지사는 경고, 그리고 김순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런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실 이런 처분을 놓고서도 당시에 솜방망이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그나마 당 윤리위를 열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윤리위를 아예 열지도 않고 그냥 선관위에서 민감한 발언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일종의 석고대죄 같은 거 했잖아요. 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왜 이 정도 판단밖에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망언이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법 개정 문제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시 가비 지역구인 민주당 송재우 의원은 4.3 사건과 희생자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현재 지금 현행법엔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이 처벌할 수 있는 이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벌의 수위 형량 이제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네. 아마 5.18 민주화운동법 이제 이거는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준해서 입법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체제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이쪽에서 검증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는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였죠. 그래서 교대의 경우에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는 경쟁률이 떨어지다 못해서 사실상 미달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교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성예림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교대 입시 경쟁률이 미달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실제로도 교대 인기가 올해 좀 떨어진 편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혹시 미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저희 서울교대는 미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혹시 입학한 애는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 사실 저도 확실치는 않는데 저희 21년도 기준에서 저는 수시로 합격했어서 수시 전형 경쟁률 한 3.7 정도였던 것 같고 정시가 2.2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의 한 교대에서는 9등급을 받은 학생이 정시 1차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네네. 교대생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사실 이런 입결이나 이런 경쟁률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이 수능 등급이 높아야 좋은 교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당연히. 근데 교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교원들의 어떤 역량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교대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실 교대 인기와 교원 역량은 아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능 등급이 어떤 해당 학생의 학문적인 역량을 일부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사실 교대에 이제 입학하는 사람이 역량을 다 갖춘 사람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학하든 상관없이 이제 4년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게끔 양성을 하는 게 교대의 역할이고 이제 그렇게 교대 4년을 다니게 되면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교사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강원 지역이나 이런 곳들이긴 하지만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네. 근데 교대 입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대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대의 이제 목적형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적형 체제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실제로 목적성 있게 그 교대라는 그 교원 양성이라는 목적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양성과 임용 규모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교대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안정적으로 4년 동안 이제 미래에 더 나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교사가 되는 그 목적형 체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대 인기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용어가 좀 어렵고 낯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목적형 체제라고 하는 게 네. 교대를 들어간 학생이어야지 초등학교 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엔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초등학교 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초등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초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교대에 나와야지 교대나 이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나와야지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용고시를 별도로 봐야 됩니까? 네, 임용고시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4년 이후에 임용고시를 봐야지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임용고시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보통? 현재 임용고시 경쟁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현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대 1에서 5대 1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임용고시 네네.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선배들 경우 보잖아요. 임용고시 네, 시험 붙는데 한 몇 년 정도 공부합니까? 이제 4학년은 1년 동안 임용고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졸업한 이후에도 공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임용고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몇 년씩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대학을 맞습니다. 졸업하고도. 네네. 그런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교대를 나와야 할 필요가 없어서 교대를 지원을 잘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 교대를 나와야지만 원래 교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교대를 나오고 나서도 그렇게 임용고시 합격률이 계속 높아지고 이런 문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교대의 목적형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교사가 네네. 되는 과정도 힘들고 네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임용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임용고시에 붙고 난 다음에도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합격하고 나서 원래 3년이 지나고 나면 발령이 취소가 되게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서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2020년도에 임용을 합격하신 분들 즉 이제 17학번들이 작년 9월에 마지막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거의 발령 취소 요건에 턱걸이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용 적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봐서 임용고시에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임용을 못 받고 결국은 임용 취소되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지금 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하는 지역으로 가긴 더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교대생들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TO나 이런 교원 발령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대에 진학했다가 요즘 반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퇴학을 아예 이렇게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만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교대는 결국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만 오는 거고 이후에 교사가 되는 경우가 다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사와 자기의 본인이 진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진학했다가 퇴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네. 지금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네. 교원은 있고 교원은 정년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원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게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학력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교원 수를 줄인다라는 그걸 예. 적으신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교원 수도 줄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현장은 굉장히 다르고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습 갔었던 학교도 한 반에 거의 30명 이상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이렇게 되면 사실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개별화 교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교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교육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교원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임용고시에서 선발하는 선생님 숫자도 줄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 파란바다님께서 인구 절벽 시대라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이런 이제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뭐 학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아이한테 신경을 써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배들이나 현직 교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 이제 교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저희가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배들이나 이제 기사화된 얘기들을 많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교권 하락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이제 학생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대를 지원하는 입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네, 분명히 이런 요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현대 인용 수급이 안 되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했잖아요. 네. 이전에 교육전문대학원하고 체제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교 4년을 다닌 후에 이제 본인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석사학위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이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것을 명목하에 교원 양성체제 자체를 개편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뭐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교대와 교대를 통폐합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교육전문대학원에 나와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가 현재 있는 교육대학원은 교육대학교 4년을 다닌 후에 가는 거라면 그래서 교사가 된 후에 가는 거라면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교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전원을 나와야만 교사가 되는 그런 체계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범대는 이미 뭐 사실은 존재 가치가 물론 이제 그 교사를 양성한다고 하는 취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교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4년대 사범대는. 근데 교대조차도 지금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없애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참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대련이라는 전국교육대학생 연합에서 이제 실제로 설문조사를 교대생 이제 4,000명을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네. 그때 거의 90% 이상이 교육전문대학원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교대가 없어진다는 차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교육전문대학원까지 가는 이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전체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결국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을 지금 정부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충분히 교대 4년제 내에 학제 개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그래서 교대에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교사대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교대와 교대 간의 통폐합을 하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교전을 한다라고 그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교대의 목적형 체제 즉 이제 교사가 되려면 교대를 나와야지만 되는 그 체제를 개방을 하고 교사 정원을 줄이려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대생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뭐 언급이 됐지만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교원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교대 그리고 또 교원 양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예비교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라고 해서 이제 한 명의 교사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수가 분명히 적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이때를 사실 기회로 삼아서 결국 학생들이 줄어들게 됐을 때 교사의 정원을 늘리게 되면 학생들은 점점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성예림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회의에서 발언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은행이 이제 돈 잔치한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지주들의 역대급 이익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과점 체제 개편, 성과급 축소, 예대마진 축소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고 나섰는데. 네. 이제 갈수록 이제 발언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의 강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서 하는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원래 이제 1월 30일 때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 거버넌스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은행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이제 은행의 지배구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사회 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2월 6일 가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은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은행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인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이제 지난해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아울러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 발언들이 이제 매우 강경해졌습니다. 2월 13일에는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이제 돈잔치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복현 원장이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그리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은행의 어떤 이제 과점 체제를 개편하겠다 또 이런 언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분야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서 이제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은행 산업의 과점의 폐가 크다 이러면서 앞서 말한 이제 이복현 원장의 이제 말을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이 어떤 이제 개편을 이제 강하게 시사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이자 내는데 허리가 휘는데 은행권은 지금 돈잔치하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이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 접근하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말하는 이른바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형태고요. 또 이제 대책이 이제 1차원적이어서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금융 쪽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내용이 이제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경제가 말처럼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이게 그렇지 단순하지 않으니까 이 경제가 참 어려운 겁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며칠 사이에 제기한 것은 예대마진 축소, 은행의 또 성과급, 그리고 이사진 개편, 그리고 과점 체제 개편 이 전방위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은행의 대출 금리 내려라, 그리고 사회공헌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 쪽 전문가들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 고금리에 대한 이런 우리 일반적인 그 차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좀 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과 시장에 이제 개입하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은행도 민간 기업인데요. 마치 이제 정부가 소유자처럼 이 금리부터 성과급, 인사까지 하나하나 이제 얘기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이렇게 정도의 시장 개입인데 이 정도면 이제 은행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금리의 경우 지금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제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 전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과정에서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예금금리 올려라 이렇게 금융당국 얘기하니까 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 금리가 또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대출금리 내려라 이랬더니 이번에는 예금금리가 또 덩달아 내려갑니다. 네. 그동안 대출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맡겨서 이제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금리가 또 떨어지니까 불만이 되는데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정부가 이게 금리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한은이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고물가를 이제 잡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중은행이 오히려 금리를 내리게 되면 네. 이 한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오히려 유동성이 늘어나고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이게 바로 채권시장에서 왜곡이 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은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은행이 지나치게 대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는 뭐 지적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이자 문제나 이런 것까지 정부가 개입을 해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정책 자체 오히려 지금 물가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가장 큰 목표 자체가 지금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은행 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5대 은행의 과점 체제 이거 사실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을 좀 크게 키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 문제라서 이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논의가 사실 많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에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그 시장 점유율 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네. 대출 시장과 이제 예금 시장 이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5개 은행이 70% 나눠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과점이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에 대한 논란이 먼저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해 말에 그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각국의 은행 산업 시장 이제 집중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일반 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23위, 그리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18위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주요 국가들의 중하위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런 이제 집중도, 그러니까 과점 비율 정도가 한 중간 정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미국과 영국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은행들의 그 몇몇 은행들의 과점 정도가 큽니다만
독일과 스페인 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런 이제 과점도도 약해진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토스 같은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진출을 하고 또 저축은행들이 성장을 하면서 집중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의 과점 쪽은 계속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에 문제가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크를 출연을 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매기 효과를 이제 이른바 노리고 있는데 최근에 금감원이나 이제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보면 이 목표가 은행의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까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은행들이 이제 완전 경쟁을 하면 이제 마치 이제 금리도 좀 내려가고 이 경쟁에 따라서 이게 좀 안정화될 걸로 보입니다만 네. 사실 금융산업에서는 오히려 이제 작은 은행들이 난립을 해서 예. 이 경쟁이 붙게 되면 이 과열이 돼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금 확보하는 경쟁 그리고 대출 경쟁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제 금리가 뛰거나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IMF 경제 위기 때 그때 당시도 보면 그 소수의 이제 작은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제 많은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통제를 하지 못했던 그게 이제 위기의 근원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은행들이 통폐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밟았었고요. 또 2012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네. 아주 이제 작은 저축은행들이 PF 자금 대출을 경쟁적으로 하다가 큰 사고를 또 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은행의 그 과점 체제를 깨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금융 체제 자체를 지금 뿌리부터 뒤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은행 감독 기관이 금융위가 있잖아요. 금감원도 네. 있고.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논쟁에서 사실은 또 우려가 되는 게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금융이나 이제 금감원이나 이 얘기를 해서 미리 이제 제도를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든가 방안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위가 지금 패싱이 됐다는 지금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거의 뭐 잘 모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금융감독 부분은 금감원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논의가 보면 대통령과 금감원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감원은 이제 이복헌 원장의 경우는 역시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과 아주 이제 잘 소통이 되는 그런 이제 인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금융감독 기관인 금감원과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지금 존재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시스템과 대단히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생략되고 여러 가지 지금 강경한 발언들이 나온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를 둔 게 일종의 이제 민간기관 형태 반민 반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금융시장을 만지게 되면 이른바 관치 논란도 있고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들어와서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정책 결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런 취지인데 그게 이제 패싱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그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의 행정기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감독원이 이제 반은 민이고 이제 반은 관인 그런 조직인데요. 일단은 정책과 그 감독을 같이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담당을 하고 대신에 이제 금융감독원은 감독만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감독기관이 정책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축구로 치자면 심판이 룰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나서게 되니까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룰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원장이 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불만 또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많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과 복지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지주들의
무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맞고요. 또 국민들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 취약차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특히 이걸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이 낫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서두르다가 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크게 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남부 내륙 지역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 소강 상태 보이다가 토요일 오후에 다시 비가 시작돼 밤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 5에서 30mm, 그 밖에 전국 5mm 미만이고 강원도에는 1에서 3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울산 11도, 광주 대구 12도, 부산 제주 13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하루 종일 나쁨이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영하 0.3도, 습도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기사에 딸린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아담한 조립식 주택 2동이 들어서 있는데 이상한 점은 이 주택 바로 옆에 아파트 한 동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아파트 단지 빈 공터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을까?
잠시 뒤 이 수상한 주택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일 완공된 안양시 동안구 관악 부영아파트의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실이었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 두 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건물은 냉난방 시설은 물론이고 싱크대와 냉장고에 간이 옷장, 또 음식 조리가 가능하도록 밥솥과 전자레인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단지도 얼마 전까지는 지하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하수관과 오수관이 지나고 곰팡이에 찌든 이 방에서 지난 30년 동안 야근하는 경비원들은 쪽잠을 청했고 청소 노동자들은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안양시 의회가 건축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용 휴게 경비시설의 경우 용적률과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게 했고요. 평소 지하 휴게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서 휴게실을 관리사무소 옆 햇볕 잘 드는 화단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안양시 시설 개선 사업에 지원해 1,85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 비용은 승강기 게시판 광고 수입, 재활용 판매 수입 등으로 충당했다고 하는군요. 이제야 굳은 일을 해도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공기 좋은 바깥으로 올라오니 일할 맛이 난다. 새 휴게실을 갖게 된 당사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인데요. 정작 저를 흐뭇하게 한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입주민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들도 함께 숨 쉬는 공간이다. 이 아파트 단지처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숨 쉰다는 이토록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Just like a song and brighten my day. Who'd have believed that you were part of a dream? Now it all seems light years away. And now you know I can't smile without you. I can't smile without you. I can't laugh and I can't sing. I'm finding it hard to do anything. You see, I feel sad when you're sad. I feel glad when you're glad. If you only knew what I'm going through, I just can't smile. Now some people say happiness takes so very long to find.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9200님께서 훈훈한 소식이네요. 노동 존중, 인간 존중 참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유튜브에서 신호대기 중님, 안양시가 참 잘했네요.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동안에 참 여름에 막 폭염이 찾아와서 막 푹푹 찔 때 휴가실 근무하는데 경비 노동자분들 막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는데 에어컨 설치해 주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아예 휴게 공간 자체를 통째로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로 건물로 지어주는 거 이런 경우는 정말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단지들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사족처럼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부가 올해부터요. 이렇게 휴게시설을 개선하는데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70%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매칭을 하면 되고요. 아파트 입주자회의나 대표자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휴게 공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할 맛 난다. 더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여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도울 2차 긴급구호대가 오늘 저녁 출발했네요. 네, 출발했습니다. 11시경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튀르키예 아다나 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언론에 보니까 이제 공항에서 수석 밟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날 구호대 일진이 출발을 했었는데 토요일 오전 7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 이진과 일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진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소방청 등의 수색 구조에 특화된 인력들로 꾸려졌었는데 이진은 의료팀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 민간도 함께합니다. 현지에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콜레라가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이재민 구호와 재건복구와 관련된 수요를 파악하고 당국 측하고 협의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합니다. 이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요. 구호대 이진에는 텐트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 등 총 55톤, 10억 원 상당의 민관합동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가서 함께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출발하는 구호대 이진은 외교부 2명, 보건의료팀이 10명이 가십니다. 네, 보건의료팀에는 의사, 응급구조사, 행정인력, 군 의무 인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민간도 같이 가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민간 긴급구호단체 4명을 포함해서 총 21명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호대 일진하고 이진이 교대를 해서 18일 날 귀국을 하고 구호대 일진이 총 1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키아에서 벌써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춥고 전기 수도도 안 되고요. 치안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다나로 지금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구호 인력도 지난번보다 좀 더 늘어났고 그렇죠. 구호품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도 훨씬 더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 석대에 나누어서 비행기 석대에 나눠서 가요. 군 수송기에 실려서 이제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구호대 일진은 활동을 끝내고 떠나면서 텐트를 기증했어요. 예, 요즘에
그 튀르키예 상황을 어떤 기자분이 표현하신 글이 전 기억에 남는데 네. 지금 현재가 희망보다는 체념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튀르키예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어제 종료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생존자가 계속 나오니까 오늘도 이제 작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종자가 있다는 가족들과 주민들의 말을 듣고 외면할 수가 그렇죠. 없어가지고 네. 구조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튀르키예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이제 한국에서 공수해온 대부분의 물품을 기증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텐트, 식수, 식량, 의료 장비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 구조대원이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지만 더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고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붙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묻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구호대 일진이 그 수경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다나라고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텐트를 기증했는데 거기 주민이 고마워 형 이렇게 쓴 거예요. 한국 전쟁 당시에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파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걸 떠올리고 아마 번역기를 돌린 것 같다. 좀 이렇게 말투가 번역기 돌리면 아무래도 좀 어색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글씨체도 좀 어색했기 때문인데 한글로 형제의 나라라고 적고 옆에는 다시 튀르키예어로 형제의 나라 한국과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렇게 그 쓴 글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텐트 앞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대요. 도우러 와줘서 고맙다. 친애하는 한국인 친구들이라고 적은 하얀 널빤지가 놓여져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이는 게 튀르키예랑 갈등을 겪어온 나라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튀르키예가 이 동맹국인 아제르바이잔 지원을 위해서 1993년에 아르메니아와 단교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서 국경 검무소를 개박했고 팔레스타인하고 제일 껄끄러운 국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역시 구호대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 하는 국가가 됐다고. 네. 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럼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 후한인심 써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게 우리의 또 어찌 보면 한때 도움을 받았던 국가로서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구호대 일진이 모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출발할 때도 환송을 하는 거지만 돌아올 때 정말 고생했다고 언론이 그럼요. 많이 조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구호대 일진하고 함께 파견된 구조견 토백이가 구조활동 중 다쳐가지고 발 한쪽에 이렇게 붕대가 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뭐 건강하다고요? 예, 그 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유튜브 구조견 토백이 채널이 있어요. 거기 채널에 긴급구조대와 함께 훈련하는 영상이 게시가 됐고 네. 그 토백이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구조대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게시자의 말에 의하면 이상 없이 건강하고 위험한 곳에서는 이동을 위해서 안아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건강히 돌아가겠다 걱정하는 분들에게 안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붕대를 이제 감고 있는 거는 작은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인데요. 네. 그 튀르키예 국영방송에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한국 구조견 3마리 발에 붕대를 감고 작업을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구조견들의 모습이 담긴 16장의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견들이 사람처럼 이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발이죠. 네. 예, 거기 이제 붕대를 감고 구조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구조견인 토백이 말고도요. 티나, 토리, 혜태도 구조 활동을 하는데 토백이와 티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고요. 네. 토리와 혜태는 벨지움 마리노이즈 종입니다. 근데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이게 구멍이 보이는데 그 저 아래 구조 활동을 하는 토백이의 모습과 구조대원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구조견도 사람을 참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네, 구조견들도 들어오면 휴가 좀 주고요. 맛있는 거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먹을 거 좀 예. 푹 쉴 수 있게요. 네. 근데 지금 구호대 외에도 현장에서 이재민을 돕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들이 있다고요? 네,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아람솔 씨가 지진 현장에 그 9일날 짐을 챙겨가지고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 안타키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네. 아내가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했지만 돕고 싶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같이 갈 직원을 자원을 받았는데 30명 이상이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운영도 해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11명과 함께 최소 인원을 끌여서 매일 1,000인분씩을 만들어서 1,000명의 음식을 만들어서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줄을 서서 그 춥고 배고픈 현장에서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네. 거기 주민들이 경황이 없을 거잖아요. 네. 때 아닌 어려움을 당한 건데 이 음식을 나눠주는 김아람솔 씨한테 초콜릿 과자를 나눠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봉사를 마치고 이스탄불로 복귀하기 전에 왜 그랬냐고 하는 언론들의 질문에 본인이 튀르키예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튀르키예에 정착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마움을, 그 감사함을 돌려줘야 할 때라면서 그때 가까이 지내는 튀르키예 지인 중에 아슬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돈이 없어서 며칠간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아슬란이 $3,000를 그냥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튀르키예인인데 처음에 이제 여기 가신다고 하니까 이혼 도장 찍고 가.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 알고 가는 거냐라고 만류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아내를 설득해서 도장은 안 찍고 오셨다고. 아니요. 대뿌듯해 하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이게 뭐 큰 선거에 나가신다고 아내분이 이혼 서류 도장 찍으라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나갈 거면 이혼 서류 도장 그래서 찍으라고. 못 나간 분도 봤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이런 분은 또 보니까 참 뿌듯하고 제가 다 고맙더라고요. 네.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주는 거. 그럼요. 예.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중고교생들이 여중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송혜교 씨가 출연한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좀 끔찍한 일인데요. 제주에서 여중생 한 명을 1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집단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가해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 부모님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벌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여름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집단 폭행이 있었는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른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단지 그 이유만으로 10여 명의 학생들이 여중생 한 명을 폭행을 한 건데요. 도내 중고교생 14명으로부터 한 명의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절반은 남학생이었고 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비밀번호를 풀라고 한 다음에 그 요구를 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노래를 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고요. 다른 학생은 얼굴에 트름을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고 너무 많이 맞아서 피해자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가해 학생이 그 피해를 본 학생이 피가 너무 많이 묻으니까 교복상에 네. 벗어서 옆쪽에 억지로 벗겨가지고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생이 이 피해 학생을 위협한 건데 한쪽 손은 기절, 한쪽 손은 살인이라고 하면서 위협을 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망을 보기도 하고요. 이걸 보고 이제 강정혁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데 여자아이를 밟고 때려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다 전부 자기가 안 때렸다라고 발뺌을 했다는 겁니다. 네. 주차장 CCTV를 확인해서 폭행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가해자들이 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요? 예, 그래서 피해 여중생의 아버님이 가해 학생들이 경찰관에 출동을 했는데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서 솔직히 무섭기까지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해 학생 14명은 제주도의 8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미 다른 범죄에 연루가 돼 있었어요. 뭐 차량 털이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서 이 가해 학생 중에서 1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중에서 4명의 가해 학생에게는 전학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나머지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출석 정지, 특별교육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명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사건이 6개월이 넘었잖아요. 작년 8월에 그랬으니까.
근데 피해 학생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 학생 부모님한테 연락이 없었답니다. 뭐 사과는 고사하고 병원비도 자비로 쓰셨고요. 접근 금지 명령도 지금 이달 말까지였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한 엄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락 안 하고 사과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이 반세기 만에 공개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잖아요. 예. 직지심체 요절은 부처님과 고승들의 선의 요체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책인데 2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권만 남아 있는데 예. 1377년 고려의 청주 흥덕사에서 고승이었던 백훈 경환 스님이 쓴 책입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쇄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문명을 발전을 재촉한 인류 역사상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귀중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상하권 2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권만 전해지고 있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만 네. 볼 수 없는 이유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197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동양의 보물이라고 하는 전시회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출품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프랑스를 만약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 시간으로 4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직지심체 요절을 공개를 한다는 건데 인쇄술의 발전 역사와 성공의 역사를 추적할 것이라고 하면서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과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성경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에 가셔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네요. 우리나라에 좀 가져와서 전시하면 안 되나요? 좀 아쉽네요. 반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 외교장각 의궤 같은 경우는 대형 형식으로 반환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탈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임대 방식을 지금 제한한 상황인데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국의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KTX 같은 거 하나 더 놔야 되나? 그래야 뭐 이런 거 빌려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한테 주려나요? 갈 때는 말없이 가져갔는데 가져올 때는 한 개 가져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뭐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온다 하더라도 그때도 역시 큰 뭐 국책 사업 같은 게 뭐 들어가니까 준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아래부터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거꾸로 꼭대기층부터 짓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요? 예. 건물 이름이요. 16층짜리 익스체인지 타워인데 예.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보통 우리 밑에서 지어서 올라가잖아요. 위에서 네.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법 이름은 리프트 빌드라고 하는데 네. 지상에서 각 층을 제작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중심 기둥에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건물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원래 예, 하던 그렇죠, 방식으로 그렇죠. 안 할 때는 예. 건물 부지에서는 기존의 건축 공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디트로이트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고가의 모노레일이 바로 옆에 지나고 있어서 타워 크레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법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안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올라가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공기도 단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전에 2018년에도 인도 방갈로르에 지상 10층짜리 사무용 건물이 지어진 적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잘못되면 사고가 크게 난대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하여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깜짝 손님이 나와 계세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분이신데요. 네. 제가 한 분과 같이 나오자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미드나잇 앤틀러스에서 맨이라는 역할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 류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얼굴을 보신 분이 네. 깜짝 놀랐다고 너무 얼굴이 적어서 저한테 조금 전에 전해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도 이렇게 작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방송 틈 사이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 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얼굴 크기 약간 빌드업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배우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타고나는 건가 이런 얘기를 좀 농담처럼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유재훈 배우께서는 오늘 공연 마치고 곧바로 오신 거죠? 예, 오늘 저녁 8시 공연을 마치고 예, 대표님 차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역시 대표님을 우리가 출연시키기 참 잘했네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배우를 데리고 와주십시오. 제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배우를 처음 모시고 왔는데 네.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좀 보장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이제 저희 회사가 제작하는 공연이라 네. 저 혼자 나오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든든한 지원군을 좀 데려오신 건데 네. 이렇게 시사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이런 밤 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밤 시간대는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생방송도 뭐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나 얼굴은 전혀 긴장되는 얼굴이 아니신데요. 네. 근데 뭐 안 대표 대신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오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배우분들 계약하게 되면 말이죠. 네. 이 계약서에 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왜 활용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어야죠. 중요한 순간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사회를 알게 돼서 그러니까요. 재훈 배우한테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공연 끝나자마자 네. 억지로 끌려나온 건 아니죠? 설마? 네. 억지로라뇨. 네. 합의를 신장한 모습을 웃었어요 지금. 합의를 다 해서 평소에는 편한 의상이었는데 오늘은 코트를 입고 보이는 라디오도 된다고 해서 신경 써서 나온 겁니다. 요즘은 라디오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상으로 또. 잘하셨어요. 네. 네. 근데 안영수 대표께서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코너에서 랑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연들인데도 뭐 그동안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뭐 대표님 계시는 제작사에서 만든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공연 제목이 미드나잇 앤틀러스라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시사야를 작년에 처음 이제 맡아서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코너 진행하면서 초창기 때 소개해드렸던 공연 중에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탕탕 쾅쾅쾅. 예. 노크.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 공연과 사실은 내용이 같은 공연인데 버전이 다른 공연입니다. 똑같은 건데 버전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버전이 다른데 그때 액터 뮤지션은 그야말로 액터 뮤지션들이 나오는 공연이었고 앤틀러스는 그 이제 영어 사전 찾아보면 사슴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공연인데 형식도 그렇고 어떤 구성 형식도 그 노래 연주자의 명수도 그렇고 좀 다른 공연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 공연을 선택했죠. 네. 근데 제 눈이 자꾸 이렇게 양쪽으로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눈이 이쪽으로 자꾸 유배우 쪽으로 가가지고. 네. 그러면 공연을 직접 류재원 배우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미드나잇 앤틀러스는요.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937년의 마지막 날 밤에 그러니까 1938년으로 넘어가기 직전, 자정이 되기 직전에 어떤 뭐 행복한 어떤 부부가 집에서 새해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비극을 맞게 되는 그런 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시대적 배경이 좀 중요한데 이 1937년 이 아제르바이잔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네. 이때가 이제 소련 스탈린 독재 정권 치하에 그렇죠. 그것을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공연에서 굉장히 배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극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블랙 코미디예요. 그래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지난번하고 버전이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액터 뮤지션 버전은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이 모두 악기를 다뤄요. 아, 기억나요. 네. 설명해 주셨던 게. 이번 앤틀러스 버전은 배우들은 연기와 노래만 하고 연주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명의 2인조 밴드가 라이브를 하는 거죠. 라이브와 그 배우 이제 여기 영역이 완전히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액터 뮤지션은 이제 무대 자체도 상징적으로 네모난 무대에 문의 틀만 가지고 무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 앤틀러스는 계단도 있고 1층으로 되어진 완전한 집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좀 더 좀 편리한 설명이 되어 있는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무대가 꽉 차 있는 느낌? 이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앤틀러스 사슴뿔 그러면 저희가 사슴 그러면 약간 좀 귀엽고 이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사슴이기? 사슴보다는 술록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술록. 뿔 큰 거. 그렇죠. 네. 이 뿔이 조명에 의해서 그림자가 딱 비춰지면 마치 스탈린의 독재 정권을 상징하는 무서운 성 같은 느낌이 나서 이 무대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재미가 좀 더 큰 임팩트가 더 강한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버전은 앤틀러스 버전의 경우에는 배우들이 악기까지 연주하는 거니까 액터 뮤지션의 경우 액터 뮤지션의 경우에는 악기까지 연주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비주얼 측면에서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여지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재미적인 요소도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 재미적인 요소가 커지는 것에 반해서 더 슬픈 비극의 어떤 드라마가 이어질 때는 더 감정적으로 오는 임팩트가 커서 더 효과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지연 배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적인 게 약간 독재 정권의 어떤 그런 시대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연 보시는 분들 중에 연령대에 따라서는 또 우리나라도 또 그런 역사가 없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더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 버전은 지금 제작사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새롭게 제작사 바뀌어서 이제 버전이 바뀐 뮤지컬이 공연이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제작사가 관여가 다 되어 있는데요. 관여가 돼 있어요. 이번 공연은 저희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흥행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흥행과 몰두. 그렇습니다. 이거 큰일 나셨는데요. 계약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내밀면서 훨씬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미드나잇 앤틀러스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합니까? 캐릭터 설명은 우리 배우분을 모셨으니까 배우분께서 직접 해주시면. 일단 제가 연기하고 있는 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로 나오는 우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집에 방문하는 손님, 비지터,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멀티 배우가 2명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는 총 5명의 배우가 있습니다. 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연기하는 맨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고위 간부로 나오는데 일단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조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시대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의 어떤 행복을 최대한 지켜야겠다. 그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어떤 공포와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 본인도 이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공연 후반에 가면은 좀 어떤 반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고,
비지터 같은 경우가 저희 극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네. 그게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예. 공연을 아무래도 보시면 네. 예, 비지터라는 인물이 우리 극에서 어떤 존재인지 네,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궁금증을 호기심을 살짝 자극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뭘 이 덧붙이실 거예요? 비지터는 우리나라로 옛날로 치면은 안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거대한 권력을 갖고 예. 어떻게든 이 정부에 반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 묘한 역할이기 때문에 공연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스릴러의 느낌도 있고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극 중에서 이 비지터가 이 맨과 우먼 역할 이름이 정확히 무슨 뭐 마이클 이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 맨과 우먼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대단한 권력을 표하기 때문에 네. 공연 보시면서 아마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지터가 마음대로 조물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런 캐릭터들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듣다가 너무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하셔가지고 네. 원래 캐릭터가 그러신 건가 아니면 저 뮤지컬 속의 캐릭터 맨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류재윤입니다. 잠시 맨의 네. 빙의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빙이요? 그것은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그 메인 역할을 맡은 유재윤 배우가 공연 초반에 아까 고위 간부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고위 간부층이고 어느 정도 그 부와 이런 그 재력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네. 그 파티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조금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예. 그러면은 제가 그 아내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 좀 짤막하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요, 짧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불러주세요. 길막하게. 네, 길막하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괜찮을 거야. 내가 널 지킬게.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나는 널 위해 사는 걸. 걱정은 이제 그만. 눈물도 흘리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이게 넘버가 뭐예요? 너와 함께라는 노래고요. 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네. 지금 순간적으로 소름 돋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요. 네. 저도 약간 긴장이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네. 배우분들 모시고 왔으니까 네. 시사야에서 밤 11시 39분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MR 없이 예. 그 정도 길이의 노래 괜찮은 건가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뮤지컬 이래서 뮤지컬 배우구나. 이게 대본에 살짝 나와 있기도 한데 저희 류재윤 배우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좀 나오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네. 저 류재윤 배우가 사실 그 전에 이 미드나잇 지금 현재 뮤지컬 배우로 하시지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도 했었던 가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영화 곤지암이라고 예. 이 곤지암의 그 폐가의 공포 영화. 네. 찾아가는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실력들을 겸비하고 있고요. 평소에 얘기해 보면은 그리고 잠깐 그 시사에 나오기 전에 저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사담으로 그 KBS 시사에 가는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사실 라디오 DJ 같은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왔다. 여기서 오늘 잘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처음에 그래서 아마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해서 너무 조용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실력이 다방면에 뛰어난 배우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밖에 제작진들이 그러는데 네. 진행자로서의 면모를 좀 뽐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합니까? 그렇죠. 또 시사야를 혹시나 어떤 순간 밖에 좀 웃음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김성환님께서
내내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은 휴가도 잘 못 가시고 하실 텐데. 네네. 류재현 배우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422님께서요. 너무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또 감탄하시면서 고맙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지금 네네. 이제 싱어송라이터도 하시고 연기도 경험하시고 또 뮤지컬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뭐랄까 지금 배우의 캐릭터 같이 가수였을 때 느낌 또 어떤 공연에 따라서도 느낌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극장에서 뮤지컬 할 때 배우로서 느낌이 어때요? 소극장 아무래도 조금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소극장과 대극장의 큰 차이는 말 그대로 극장의 크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을 좀 가까이서 같이 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배우로서도 큰 매력인 것 같고 네. 관객분들에게도 뭐 영화로 따지자면 이게 풀샷이 있고 클로즈업이 있고 그 장면의 쓰임과 그 구도의 쓰임과 장점이 다르니까 네. 그렇듯이 이게 극장의 크기에 따라서 좀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장에서는 관객분들도 가까이서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표정 하나하나 땀 흘리는 모습까지 그런 장점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럼 아까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배역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가수 아니면 제가 하는 배우? 그냥 뮤지컬 배우? 근데 이거는 뭐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욕심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적어도 같이 공연하고 있는 제작사 대표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뮤지컬 배우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컬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네. 이거 한 발 늦은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이거 만회가 안 되는 건데요. 보니까. 근데 이제 류재현 배우가 연습실에서 네.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했었던 배우이기 때문에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좀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한테도 좀 모범 사례처럼 공연의 연습 어떤 과정을 잘 보여주는 배우여서 네. 저희한테는 계속 이제 신뢰가 많이 가는 배우여서 좀 뭐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한 올해 11월 정도에 KBS의 라디오 DJ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 진짜 매니저도 하시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것도 아니 그런가요? 네, 뭐래도 주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안영수 대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안영수 대표는 저희하고 방송할 때 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네. 어떤 뭔가 뮤지컬이나 이런 소개를 할 때 그걸 막 이렇게 어떤 그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더 밝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모습만 좀 주로 저희가 보잖아요. 네. 근데 연습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보는 안영수 대표는 어때요? 같아요.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하시는. 평소에도 네. 오늘 되게 막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허물 없이 대해주시고 그리고 평소의 모습이나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나 좀 계속 제가 보는 모습은 뭔가 부담 없고 그런 모습. 진심인 거 맞죠? 네. 저는 사실 시사에서 제일 좀 경직돼 있고요. 예. 공연하는 배우들이랑은 그 지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술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회식자리도 많이 없어져서 좀 더 격이 없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류재현 배우는 만난 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보면서도 저한테 형님 막 이러면서 친밀함을 더 먼저 제공해 주시는 배우라 뭐 다음 작품 캐스팅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 청취자분께서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대화 나누는 거 들으시고 문자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3888님 액터 뮤지션 버전만 보고 엔틀러스 버전은 아직 못 봤는데 술렁보연과 무대 기대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유튜브에서 시모님 미드나잇 대표님과 배우님 설명만 들어도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보여주는 재미가 좋은 공연이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액터 뮤지션 보셨던 분들 이게 그 두 작품을 약간 그 경쟁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경쟁적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소스를 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낸 공연의 형식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어떤 게 더 장점이고 어떤 게 좀 그 아쉬운 점인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리고 이 시대를 다루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엔틀러스 공연의 전반적인 음악 분위기는 어때요? 뮤지컬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음악에 대해서는 저보다 류재인 배우가 좀 더 전문적이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한번 배우님께서 직접. 네. 뭐 일단 장르적으로나 뭐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 상황에 맞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네. 좀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 그게 있는데 그 상황이나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위트 있게 표현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 블랙 코미디의 어떤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좀 그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셔서 살짝 스산한 느낌, 뭐 음산한 느낌도 좀 있고 거기에 이제 약간 웃음이 더해지는 코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낭만적인 느낌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공연 보면서 관객분들이 소리를 내면서 웃을 만한 포인트가 사실 많이 제공되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를 저희도 카피로 쓰긴 하지만 참 정의하기 힘든 장르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맞아. 그리고 공연을 다 보고 나면은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사실 블랙 코미디가 약간 시사를 그래서 시사에 나온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는 거. 그걸 또 블랙 코미디 비슷하게 받아넘기는 이 센스 어떻게든 만들어놔야 됩니다. 배우님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자, 끝으로 미드나잇 엔틀러스를 볼 때 이런 점을 좀 더 유념하시면 좋겠다. 이런 좀 팁을 좀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스탈린, 대숙청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이해하고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그걸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일단 자기는 공연을 우선 감상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거거든요. 뭐 그 후에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후에 찾아보실 수도 있고.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연이 2023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충분히 유효한 어떤 주제와 메시지를 가진 극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관객분들 오시면은 분명히 흥미롭게 보실 겁니다. 안 대표께서도 오늘 특별한 노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제가 그 공연 소개하면 공연에 해당하는 음원을 한 곡씩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미드나잇 엔틀러스 이 공연은 그 라이브로 연주돼서 음원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류재훈 배우가 이제 저랑 같이 오신 김에 류재훈 배우가 음원을 낸 적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싱어송라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노래를 한 곡 시사회를 통해서 틀면 어떨까 싶어서 한 곡 갖고 왔습니다. 미드나잇은 사실 현재 그 예매처에서 평점이 굉장히 높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류재훈을 홍보해야 될 때다. 그래서 류재훈 배우가 냈었던 음원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훈 배우도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하면서 저희가 코너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인사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뮤지컬 미드나잇 엔틀러스는 대학로 플러스 시어터에서 4월 23일까지 대표님 잘하고 있죠? 네, 훌륭합니다. 4월 23일까지 알겠습니다. 공연됩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뭐 서로 역할 분담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배우 띄워주고 한 사람은 공연 홍보하고.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랑 안녕수 대표 그리고 유재훈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일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유재훈 배우의 곡이죠. 빅토의 북극광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의 끝에서 차가운 눈 속에 쌓였던 내 오랜 걱정보다 오래전에